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 2025년은 고교학점제라든지 성취평가제, 그 다음에 AIDT,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교사들이 교육적 본질을 잃지 않고 교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인문적 가치와 기술의 경주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교사의 선택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기술과 가치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 속 사례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스팟이고요. 이 스팟은 사족보행 로봇인데 제가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여성의 인물을 조금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착용한 안경처럼 보이는 저 도구, 장치는 바로 여성의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이 지금 뇌파로서 이 기계를 제어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시연한 영상입니다. 이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다룰 때 손가락, 그 다음에 언어, 음성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뇌파까지 이용해가지고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좀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나 대본이 없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그 버벅거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차분하게,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하는 이 자료는 밑에 여기 있는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 bit.ly 동수를 입력하시면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흐름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감정이 학교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진정한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인지, 시간과 공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기술에 대한 낭만적 발상,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하는 그 낙관론은 사실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기술과 그 기술이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처럼 기술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까? 그럼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과 이 디지털, 이 기술의 어떤 밝음, 그러니까 대단한 효율, 효과 뒤에 조금 숨어있는 안 좋은 점들을 좀 꺼내서 이야기해보고 그런 것들을 왜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이 디지털 교과서가 너무나 아주 그 정부 정책으로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서 학교로 푸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우리는 이 기술이 100% 찬성 이런 것보다 이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미리 한번 얘기해 보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흔들려 갈 때, 이 흔들리지 않는 교사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살아보셨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한 트랙으로 뛰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 틀리다? 이것도 사실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한 인간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나의 길을 묵묵히, 근데 나를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옆 사람과 동료들과 공동체와 함께 가는 학교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지금 좀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그 저기 있는 이 가로 안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넣고 싶은 단어 한번 그 집단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요? 우리 사회는, 학교는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은 소녀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그 동화 속 안데르센 그 네덜란드 작가가 쓴 그림책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림책에 나온 그 소녀는 조금 아리따우고 그런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냥팔이 소녀를 유화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마주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성냥팔이 소녀가 턱을 푹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그림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아동, 노동, 인권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이고요. 이 성냥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화학약품이 백린이라고 하는 화학약품입니다. 백린은 우리 전쟁에서 가장 끔찍하게 쓰이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불에 한번 타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인간의 피부에 닿으면 내장까지 녹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화학 물질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냥은 빨간색이지만 황색이지만 과거의 이 시대의 성냥은 백린을 찍어서 바르는 말리는 단순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동들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였고요. 이 백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백린을 코로 호흡기로 들어 마셨을 때 그리고 백린이 피부에 닿으면 그 안에 있는 뼈를 다 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린이 화학 물질이면서도 위험한 물질인데 이 당시에 뭐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공장장 이 물질에 대해서 뭐 잘 알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주고 돈을 버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특히 여자 아이들을 노동에 투입시켰던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 아이들이 이 장시간 백린을 찍어 바를 때 이 백린을 찍어 바르는 과정에서 계속 엎드려 있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턱이 백린에서 올라오는 그 가스에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턱 관절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빨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침에 이 어린 노동자들의 이빨, 치아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면 내보낸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보낼 때 그동안 고생했어 하면서 이렇게 한 보따리 성냥을 챙겨주면서 퇴직금 마냥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받은 성냥팔이 소녀들이 길에서 성냥을 팔아가는 사실은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끝끝내 죽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이 뭐랄까요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죠. 특별히 이 백리는 환각작용을 또 일으킨다고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 속에서도 성냥팔이 소녀가 불을 붙이면서 그 성냥에 나오는 그 불 속으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을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이 과거에 아동들의 노동을 이렇게 착취했었던 그 모습이 어이구 2023년 뭐 있겠어? 이건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문제 아니야? 근데 여전히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사실 이 학생들 모두 아동에 해당하는 나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무리한 실습으로 인해 그리고 계획과 다른 활동들로 인해 사망한 사고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크고 작은 부상들까지 합치면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 알고 계실 만한 사건들, 3년 전에 그 여수에서 있었던 이 관광레저학과 출신 학생이 요트 바닥에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 말이 안 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언론에서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특성화고 졸업 출신의 그 학생이 자기가 현장 실습 나간 공장에 이어서 실제 취업이 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이고요. 이러한 사회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줄까요?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 불안이 큰 사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 가도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술이 먹히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 인식,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전주에서 최근에 그 심정지로 죽은 노동자의 그 수첩입니다.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도 많았고, 목표도 분명했고,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와 지향점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수첩입니다. 그 학생이 적은 수첩입니다. 뭐 특별한 삶이 아니었죠.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어떤 평범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하기에 안전한 사회. 내가 일하는 곳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내가 일하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안전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했을 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안전장치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떠한 실천들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냥 말로만 더 좋은 사회 만들어야지. 자, 사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말 해야 하죠. 지금 우리 학교를 둘러싼 이 사회의 변화를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나 환경, 에너지 문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적인 격차,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철저하게 나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의 삶, 우리 시민들의 삶은 낙오, 불안, 갈등, 무기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깝게 학교 주변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 또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작, 성취평가제,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육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그냥 좋은 성적 내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선별하는 교육 말고요. 진짜 사람을 기르는 교육, 전인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학교.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는 원인들이 있을까요? 뭐 수능일 수 있고요. 과도한 경쟁 교육, 시스템적인 어떤 제도의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후, 환경, 뭐 사회 양극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할 수 있는 용어는요. 저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아래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금융치료라는 단어라든지 그래서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운 배움, 동료, 관계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보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시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더 위기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요, 프랑스가 이제 에펠탑을 만들어가던 시절에 그 기술적 환상을 가지고 미래의 교육은 이럴 거야라고 상상한 프랑스 사람들이 그린 약간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뭐 만국박람회를 열 정도로 아주 기술과 자본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보시면 선생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책을 집어넣는 기계가 있고 이 기계를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돌리게 되면 위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머리와 연결된 헤드셋에 아마 이 책에 지식이 들어갈 거야 라고 아마 표현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냥 재미있게 보자니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배우는 사람들의 표정, 다 엄한데 보고 있고, 멍한 표정, 약간 슬퍼 보이는 표정. 교사의 표정은, 그죠? 좀 다르죠? 마치 사용자, 어, 억압받는 노동자의 어떤 이미지도 나고요. 근데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시대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찾아보시면 어떠한 시대의 상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여기 있는 기술이 교육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효율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여기 있는 이 방대한 지식을 여기 학습자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최적화하게 돌리려면은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단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즉, 기술이 바라본 교육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기술이 바라본 교육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기술을 바라보고 그 기술을 교육, 내 수업, 나의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상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 많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기술적 환상, 낭만적 발상, 낙관론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 난제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부 문서에서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완전 학습을 시켜주길 원하지만 학교의 현실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뒷받침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난 교육적 난제, 무기력하고 참여하지 않고 잠자는 교실을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보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학생 개별적인 맞춤 교육, 맞춤형, 맞춤식, 적응형 학습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동일한 목표여도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이뤄가는 다양한 수업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 밖에 학교 밖 학생들 혹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지원도 가능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또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도 있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수업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업 장면에서 수업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물론 영향이 있죠. 내가 오늘 준비한 수업에서의 그 도입으로 끌어낸 주제가 아이들의 흥미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그 괴리, 다 알죠, 느끼죠. 학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학급의 분위기, 학습 풍토에 따라서 너무 다른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마다 느끼는 그날의 기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이에 기술이 있는 거지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인터레그램,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AI, 디지털,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다양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보니 마치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 유능한 학교, 좋은 학교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있어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공문들을 보면은 그런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 또 이런 것들을 교실혁명을 막 앞서 나가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이 추구한 가치, 제가 적어놨어요. 성과, 최적, 효율. 이 기술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사람을 보지 않고 대상으로 봅니다.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높은 효율을 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화시키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은 그렇지 않죠.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인간의 성숙이 중요하고요. 최적이 아니라 삶의 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에 적은 것을 투입해서 큰 거를 내는 이게 아니라 한 아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이 교육적인 처치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효과를 본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분야이고 영역인데 그 기술이 교육을 바라볼 때 기술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지금 과거의 기준이 마치 낡은 것처럼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기준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과도기 혼란의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이 논문 한번 찾아서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학습 컨텐츠를 했을 때 디지털 집단과 아날로그 집단의 그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연구 결과인데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실험을 일반화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실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이 두 기술, 그러니까 두 방법, 디지털로 하는 게 더 정답이다, 아날로그로 하는 게 더 맞다. 이 둘 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에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집중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섞이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사람을 만나시나요?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만나시나요? 선생님들은 지금 무엇을 만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의 지배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제 사진으로 가려놨는데요. 이 벨에포크 시대를 넘어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인간 동물원이라고 표현한 이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흑인 소녀가 백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구경거리가 된 모습입니다. 백인 여성이 바나나라고 추정되는 음식물을 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권 유린이고 지금의 사회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 놀이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죠.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 정도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니 개수라고 하는 표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기 굉장히 높은 불평등의 시대가 바로 1910년 유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벨의 포크 시대, 그 미국의 2010년도 0.49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위 개수가 2020년도에 0.4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유럽의 1910년과 비슷한 정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갈등 항목들이 OECD를 이 대상국들을 조사했을 때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에서의 그 갈등 정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갈등 공화국, 갈등 사회를 끌고 가는 주류에 해당하는 30대들, 40대들, 이 사람들이 과연 학생이었을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찾고 찾고 찾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2009년도에 전국에 있는 중학생 2학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능력, 즉 사회 정서 역량 이것을 측정한 연구 결과인데 우리 한국은 참가국들, 조사 대상국들 중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신뢰가 하위에 머물고 있었고요. 상호작용 지표, 사회적 협력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갈등 관리 지식 2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도덕적인 지식은 높으나 사회적인 실천과 사회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머릿속에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차가운 상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보지만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커서 현재 30대 중후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의 교육.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교육 정책들이 있었지만 달라졌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정책, 2016년에 있었던 뭐 인성교육진흥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뭐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어 갔지만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가 핵심인 거지, 교육 밖에서 계속 뭔가를 주입해가지고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제 조금 차분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스스로가 알아서 갈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덴마크 사회의 희계 문화, 여기 있는 것은 스웨덴의 라떼파파, 스웨덴에 있는 복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적인 가치가 사회 문화로 담기고 그것이 시스템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죠. 덴마크와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금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복지제도로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성과 평등, 형평성, 포용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지배해야 되는데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땠을까요? 뭐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짧은 시기에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치와 기술 중에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바로 68 혁명, 1968년도 전후해 가지고 유럽 전역과 미국까지 확산되었던 운동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사실 이 유럽 사회에도 지금처럼 양성평등하고 이런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처럼 복지국가의 모델이 완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0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성과 여성의 그 유리천장을 무너뜨리고 양성 평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많은 시기가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68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혁명들을 통해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것들을 금지하고 깨부시는,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 운동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러한 거에 기반해서 사회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학교 교육이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클라우디아 교린 교수가 쓴 논문의 이 한 영역인데요. 기술과 교육의 경쟁이라고 하는 도서에 나온 사파 그래프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이 기술의 발전이고 아래에 있는 노란색이 교육의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핑크색 부분은 소셜 페인, 사회적인 양극화이고요. 프로스퍼리티에서 번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은 임금 격차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임금 격차. 뭐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고임금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요.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들은 저임금의 질 낮은 현장에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셜 페인, 사회적인 양극화를 심하게 만든 모습인 거죠. 그러면은
학교 교육이 학교에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임금 격차를 줄이더라라고 하는 그 연구를 결과를 네,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번영을 이뤄가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를 뒷받침하는 추격자를 넘어서 압도하는 속도로 따라가서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교육이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그런데 그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68 혁명과 당시 이런 가치들이 사회 문화의 전반에 펴져야 되는데 가치가 여전히 성장 중심이고 엘리트주의고 능력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인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과연 사회적인 번영이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약 48%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하위 50%가 20%채 안 되는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 자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68 혁명 같은 문화가 안 깔린다면 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교육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사회는 과거 사회와 다른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저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미디어를 지배하는 권력 집단들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한 표를 좀 가렸습니다. 어, 한국경제에서 만든 신문 기사인데요. 고소득층에게, 부유층에게 세금 너무 많이 부과한다. 세금 이만큼 증가하고 있어라고 담은 신문 기사고요. 경향신문에서 담은 표인데요. 소득 상위 10%가 소득을 이만큼 집어먹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죠. 어떠신가요? 한국 경제의 신문을 본 사람이라면, 아,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가져가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경향신문을 좀 보고 나면,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지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미디어 교육에서 핵심은 누가, 왜, 이 뉴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길러주는 것. 다양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교육의 핵심인 것 같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수히 기술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68 혁명을 겪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시민교육이 좀 잘 되어 있는 프랑스나 독일, 특히 프랑스의 시민교육 교과서의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 시민교육에서의 출발점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티온. 시민으로부터 해서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서로 경제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삼권 분립은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삼각형으로 해가지고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안에 시민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부터 화살표가 표현이 되어서 권력이 분리되는 것이 참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교육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권위주의, 병영문화, 군사문화, 집단주의, 폭력문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요사는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설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80년대 이런 혁명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우리 이면 속에 숨어 있는 이 엘리트주의나 능력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종이 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2부는 그러면 이제 개정교육 과정과 어떤 앞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